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곱게 키운 딸 시집 보냈더니 감히 당신이 식모처럼 부려? 고 씨는 눈이 뒤집혀 여자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을 한 바퀴 돌리자 주먹에 두피가 닿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소리치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고 씨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어디 한번 내 딸이 느낀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누구 죄가 더 큰지 해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고영희 씨와 그녀의 딸 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짧았던 딸의 결혼 생활에 관한 사연입니다.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사건에서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 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뒤의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는 게 두려워서 딸이 험한 일을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다면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동안 고된 시집살이에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고 씨는 옆에서 말리는 사위마저 밀쳐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당장 경찰이 온다고 해도 저 여자의 머리털을 몽땅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이런 몰상식한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때 말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고 씨의 딸 연주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모범생이었던 연주는 학창시절부터 동네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 며느리 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힘들게 가진 늦둥이라 고 씨도 남편도 특히나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던 딸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홀로 상경했습니다. 고 씨와는 이제 2시간 거리로 떨어지게 되었죠. 어여쁜 딸 혼자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격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다른 부모들이 겪는 걱정과는 달리 딸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탈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터진 겁니다. 어느 주말 딸이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며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난생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라 고 씨도 남편도 얼떨떨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대뜸 데려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를 듣고 고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26살이었으니 7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크게 놀라자 신뢰가 될까봐 고 씨가 옆구리를 콕 질렀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딸과 남자친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집에 인사를 시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날 고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결혼이요? 고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에게서 미리 언질도 받은 바 없었으니 말이죠. 그때 연주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옆에서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남편은 다리가 풀렸는지 뒤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고 씨도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맞아, 연주야. 남자친구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연주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잘 살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어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창창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33살,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딸은 너무 이른 나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갔고
그때부터 고 씨와 남편은 괴로운 논의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니, 논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아이를 지울 게 아니면 답은 하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주일 뒤에 상대방 부모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으니까 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건 또 예상 못했네요. 뭔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예비 사돈, 기가 막힌 것은 곳이 분만이 아니었는지 상대방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데 어떻게 꼬셨냐 농담처럼 내뱉는 말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꼬였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죠. 했으니 몸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주말에도 못 나가게 할 정도면 회사는 어떻게 가는지. 회사 가지 말란 소리는 안 하니 회사는 만사가 있는 단이라고 그러시던데 허도 숨이 나왔습니다. 몸 조심해야 하니 주말엔 나가지 말고 돈은 계속 벌어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고 씨가 조금 언성을 높이자 딸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만나자. 토요일에 올 거지? 고 씨는 찜찜한 기분으로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돈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위아래로 같이 살아야 하는 딸의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고 씨는 딸의 집 근처에서 오랜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입었다니까. 딸은 빈말로도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배만 안 보면 전혀 임산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찐 모습을 생각했는데 영단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이, 입덧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래? 딸이 그런 고시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 그건 아니고 엄마가 담근 김치 먹고 싶다.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아니, 김장 막 담근 거.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수육 싸서 먹고 싶어. 군침 돈다. 알았어. 엄마가 김치 담그면 보내줄게. 그러면 고시가 딸의 손을 주물러 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나이에 배가 불러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200만 원. 응. 무슨 너희한테 월세를 내라고 그래? 사돈이 2층에 사는 대가로 월세를 200만 원씩 내라고 했다는 소리에 황당해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데리고 살며 살림을 가르치겠다니 월세를 200만 원씩 낼 것이었으면 뭐 하러 거기서 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모아뒀다가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둘이 알아서 모아야 하는 것이지 돈 문제까지 시어머니가 참견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200만 원씩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강도도 아니고 남편도 저축한다 생각하자고 그래서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씩 해서 드리고 있어? 정말 왜 그런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전세금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집에서 나와라. 지금 당장 나오긴 그렇지 남편 입장도 있는데. 너무 걱정 마. 그래서 우리도 아이 낳고 돌쯤 되면 독립하기로 약속했어. 그나마 사위가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는데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전화. 딸은 대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같이 계세요. 아, 지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 네. 그러면 마트 들렸다가 갈게요. 사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딸의 대답으로 봐서는 지금 가봐야 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들어오라는 거야? 딸과 만난 지 아직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응, 시모님이 갑자기 오셨다고. 근데 왜 밖에 있는 너를 불러? 인사도 드려야 하고 밥도 차려야 해. 설마 밥을 너보고 차리라는 거야, 지금? 아니, 같이 차리지 시어머니랑.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집에 있었어도 너는 앉아있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씨의 말을 듣고 딸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안 엄마. 다음에 내가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게. 이 상황에서 딸을 붙잡고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아 속이 까매졌습니다. 그래, 가봐라. 장 보러 갈 거면 엄마가 들어줄까? 아니야, 고기만 사가면 돼. 딸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딸을 보고 고씨도 씁쓸한 웃음 지으며 손을 마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 뒤로 가끔 딸과 연락했지만 딸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해도 여전했습니다. 주말이기에 사위와 같이 있을까 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모님. 그러자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혹시 연주랑 같이 있어? 통화가 안 되네. 같이 있으면 좀 바꿔줘. 그게 말끝을 흐리는 사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 지금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고씨가 화들짝 놀라서 묻자 사위가 오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약간 조산기가 있대요? 뭐? 그럼 큰일 아니야? 하루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까 무서웠습니다. 연주는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야? 아니에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사위가 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엄마.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야. 괜찮을 것 같대. 시어머니도 계시고 뭐 하러 와. 바로 내려가야 할 텐데. 그래도 너 입원한다는데? 아니야. 오지 마. 하루 이틀이면 집에 갈 거야. 딸이 고집을 부리며 말려서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려던 고씨가 다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별일 없는 거 맞아? 별일 없지? 걱정 마, 엄마. 멀리 살아 아플 때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서울로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지에서 결혼 생활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틀 뒤에 딸은 퇴원을 했지만 고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갑자기 김치는 뭐 하려고? 아직 김장할 때도 안 됐는데? 연주 갖다 주게. 김치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일 가져다 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연주한테 말 안 하고 갈 거니까 당신도 연락하지 말아요. 딸에게 말해봤자 오지 말라고 할 듯해서 김치를 핑계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주소는 알고 있으니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 씨의 행동에 남편도 걱정이 됐는지 다음날 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전해주고 나와서 전화해. 갑자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남편은 고 씨를 내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근처에 내린 고 씨가 휴대폰에 적힌 주소를 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구나. 단독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2층 건물이 딸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담장이 낮아 뒤꿈치를 들면 안쪽이 잘 보였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얕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덜커덩 소리를 내며 1층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살짝 안을 보자 딸 연주가 보였습니다. 산처럼 부른 배를 해서는 뒤뚱뒤뚱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힘들 텐데 뭐 한다고 임산부가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미처 딸을 부르기도 전에 다시 한번 덜컹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 미련퉁이가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서 저쪽 구석에다 세워두고 쓸면 되잖아. 몇 번을 하는 건데 아직도 몰라? 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사돈이 자신의 딸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딸이 사돈의 말대로 봉투를 마당 구석에 세워두고 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이랑 2층까지 싹싹 쓸어. 저 몸이 무거워서 뭐 임신한 게 벼슬이야? 구석에서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청소라도 해. 애가 가만히 있으면 튀어나오는 줄 알아? 움직여야 나올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 씨는 문을 두드리다가 말고 어떤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들어 담장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영상 녹화를 눌렀죠. 그러는 사이에도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돈은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휙 하고 집어던지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 쓸면 그 쓰레기 봉투랑 이거랑 같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와. 네? 그런데 대답을 한 딸이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움찔했던 악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또 살을 부려 어째. 너는 마당만 쓸면 그놈의 배가 아파 또 병원에 가서 들어놓으려고 그래? 그제서야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만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애 낳기 이틀 전에도 밤 메고 다녔어. 이렇게 여시짓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홀랑 넘어가서 발목 잡혔지? 아무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딸의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고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냈을 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니? 월세 준 거 그거 달라고 그랬다며? 이게 남편을 살살 조종하려고 해? 내가 그 돈 잘 모았다가 준다고 했잖냐. 그게 못 믿어워서 돌려달래? 마음 곱게 먹어라. 뱃속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나? 이런 수모를 참고만 있는 딸도 바보 같았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야, 거기 좀 제대로 못 쓸어. 사돈은 옆에 있던 긴 막대기를 들고 저 멀리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곳을 쓸었고 다른 곳을 치면 또 그곳을 쓸었습니다. 너 내 말이 기분 나쁘냐? 아니에요. 그러면 표정이 왜 그래? 시이 말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돈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딸의 어깨를 콕 찌르며 물었습니다. 고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싶을 때 그 막대기를 딸이 탁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파요. 어쭈. 이게 시엠이 되드나? 이거 못나? 그러더니 막대기로 어깨를 퍽 하고 소리가 나게 밀었습니다.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 그리 크지 않은 힘에도 딸은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고 씨는 깜짝 놀라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왜야? 누가 남의 집 문을 발로 차? 사돈이 씩씩거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여길. 어쩐 일로? 당황하며 말하는 여자를 밀치고 고 씨는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엄마. 딸도 사돈만큼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대문을 왜 발로 차요?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대문이 아니라 그쪽 짝을 발로 차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이봐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말 다 했겠어요. 입에 안 보여요? 어디 임산부한테 폭력을 써. 폭력이라니요. 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야.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예의를 반말아 드셨나? 데리고 살겠다던 돈을 뜯어가질 않나. 임산부를 응급실 갈 정도로 부려먹질 않나. 아니, 부려먹기? 누가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독립하려면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와서 반말이나 찍찍. 가르쳐. 마당 청소를 할 줄 알아요? 그럼 어디 한번 시범이라도 보여줘봐요. 고 씨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마당에 3개 내던졌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이 퍽 소리를 내며 깨졌고 안에 있던 내용물도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남의 마당에다가 김치를 던져? 어디 한번 마당 청소하는지 보자고. 고 씨는 김치 한 포기를 들고는 현관문에 던져버렸습니다. 손이 새빨개지고 옷에 김치 국물이 흐르던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비명을 질렀고 고 씨는 멈추지 않고 다시 김치를 들어 이번엔 여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빨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르쳐 줘봐. 사도는 혼이 나간 듯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곱게 키운 딸 시집 보냈더니 감히 당신이 식모 부려. 소리치는 고 씨에게 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막아섰더니 여자가 딸을 밀쳐버리자 딸이 또다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닿을 정도로 팽팽해졌다. 나 죽는다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고 씨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내 딸이 느낀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여자도 고 씨의 머리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머리를 잡힌 고통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딸이 당했던 것처럼 바닥에 확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고 씨가 손가락 사이에 뭉쳐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떼서 그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대로는 안 끝낼 줄 알아. 나야말로 당신 깜방에 쳐 넣을 거야. 그때 덜컹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장모님, 연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새 퇴근하고 돌아온 것인지 사위가 놀란 표정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고 씨는 사위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쥐었습니다. 너 분명히 잘 살겠다고 했잖아. 행복하게 해준다고. 결혼 허락해 달라더니 우리 딸을, 우리 연주를 이렇게 살게 해?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집 살면서 연주가 저 여자한테 그런 취급받은 거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도 너는 지은 죄가 커.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라니. 장모님, 연주야. 아, 엄마. 도대체 왜? 사위가 제 엄마를 보고는 세수하듯이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렀는데 괴로운 듯한 표정과 몸짓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한층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사위가 용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바닥에 남은 김치 조가리를 들고 사위에게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어디다 김치를 던져? 내 귀한 아들한테.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누구 죄가 더 큰지 해보자. 나도 당신 임산부 폭행한 죄로 고소할 거야. 지난번에 응급실 갔던 것도 진단서 때 올 테니까 각오해. 또다시 달려들려던 여자를 사위가 말렸습니다. 고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위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는지 남편이 금방 도착했고 고 씨는 딸을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느껴져서 곧 출산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걱정할까봐.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임신한 채로 이혼한다고 하겠어? 이혼은 하고 싶긴 한 거야. 아기 때문에 무서웠어. 그런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딸의 말을 듣고 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그 집에 찾아간다는 걸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형석이한테 전화 넣을 거야?
내가 그 옆에 내 콩밥 먹이고 말 거라고. 대형 로펌에 있는 시조카한테 부탁해서 고소할 거라는 남편. 그래, 법적으로 합시다. 아주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말이에요. 사위가 찾아와도 딸과는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위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 여자와 연 끊겠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을 보니 이대로 그 집과 우리 집의 인연은 끝인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런 집안하고는 영영 얽히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여자에게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 수는 없다며 말이죠. 이혼을 왜 못해요? 우리 딸은 마음 먹었으니까 몸조리 끝나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쪽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는 우리 집안 애니까 우리가 데려올 거예요. 그럴 리가요. 당신이 우리 딸 폭행한 영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쪽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양육권은 우리 딸이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나 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하면 당신 아들 회사에도 영상 뿌릴 거니까 아들 앞길 막고 싶은 거 아니면 납작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고는 고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돼, 나 괜찮아. 근데 남편 일은 내가 정리할게. 조리원에서 몸조리하던 딸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정도 된 어느 날 다시 고씨에게 말했습니다. 돈 받았어. 이 일은 조용히 덮기로 했고 애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 다달이 양육비 받고 안 주면 연락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 돈 받고 전부 끝내기로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회사도 이직하다가 기종 크면 나도 다시 복직할 거야. 딸은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억이 있습니다. 이걸로 딸을 이혼녀 만들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육비, 엄마가 그 집에 들인 돈이랑 매달 내가 줬던 돈까지 이걸로 끝낼 거야. 시어머니 집으로 대출받았대. 순순히 그렇게 하겠대. 그냥 애까지 없으면 자기들도 새삼 살려나 보지. 과거를 세탁하는 돈으로 3억이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내가 당한 게 보상이 되니? 아니, 나는 우리 아기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래. 앞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내가 행복. 딸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절하게 복수해서 콩밥도 먹이고 싶긴 했지만 사실상 고씨도 폭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딸이 원하는 대로 홀가분하게 아이와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 엄마는 너 행복하면 돼. 결국 고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뜯은 것도 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생각이었습니다. 고씨와 남편은 그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뿐이었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딸에게 들으니 전 사위는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이혼했고 자신의 엄마와 연을 끊었다며 딸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집은 대출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 여자는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혼의 뜻을 밝혔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딸은 단칼에 거절했고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새 출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였던 남자도 또 그 엄마도 말년이 그리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콩밥을 못 먹였어도 내 딸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최고의 복수를 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